자, 조선시대에 세종대왕이 창제한 한글은 국문문학을 꽃피우게 했고, 이로써 우리 문학은 무슨 문학과 무슨 문학으로? 한문문학과 국문문학으로 나왔는데, 한문문학, 국문문학 묶어서 뭐라 하게? 응? 기록문학이라고 하지. 한문문학과 국문문학을 묶어서 기록문학이라고 하지. 이 시대의 대표적 서정문학으로는 시조와 가사를 꼽을 수 있다. 자, 시조의 형식 알아놔야 돼. 고려 말부터 이어져 온 시조는 지금까지 창작되고 있죠. 몇 장, 몇 구, 몇 자 내외? 3장 6구 45자 내외의 간결하고 절제된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고, 사대부 문학의 주요한 갈래로 자리를 잡았는데 이후 서민층까지 널리 즐기는 문학 형식이 되었다. 서민층이 널리 즐기는 문학 형식이 됐단 말은 이때의 시조가 무슨 시조게? 너 교과서에도 있다. 창 내고자 창을 내고자. 사설 시조를 가리킨다. 이거는. 그다음에 너 책에는 없는데 시조의 음수율과 음보율도 적어볼래? 음수율이 어떻게 돼? 시조 글자 수가 몇 자 반복되디? 3, 4 또는 4, 4조의 음수율이다. 글자 수가 석자, 넉자 또는 넉자, 넉자가 반복됩니다. 3, 4조 또는 4, 4조의 음수율. 음보는 몇 음보? 4음보 율격이다. 4번씩 끊어서 읽습니다. 옛날에는 시조 창일회에서 시조를 노래처럼 불렀어. 수양산 뭐 이렇게. 노래 안 갔나? 아니요. 지금은 먼지가 많아서. 아니야. 니 보고 물은 거 아니야. 가사는 행수에 제한이 없어. 이게 시조와의 차이점이다. 율격은 똑같아. 시조랑 가사가 3, 4조, 4, 4조, 4음보 율격은 같은데 가사는 행수에 제한이 없다. 복잡한 내용과 주제를 담아내기에는 시조보다 융통성이 있었다. 조선 초기 가사는 주로 임금신하간의 충의를 읊거나 안빈낙도를 노래한 데 비해 후기 가사는 체험과 견문, 유배의 심정, 삶의 궁핍함 등 현실 이야기를 다룬 것. 이게 차이점이다. 조선 초기와 후기 가사의 주제의 차이점. 참고로 체험과 견문 위에는 이래 적어. 기행가사. 체험과 견문 위에는 기행가사라고 적고, 유배의 심정은 무슨 가사겠노? 당연히 유배 가사겠지. 삶의 궁핍함 이런 거는 가난하다는 얘기인데, 너그 모고 친구 중에 탄군가 기억나나? 귀신 나오는 거, 가난 귀신 나왔던 거, 3월 모고였던 것 같은데, 탄군가 같은 가사가 여기 속한다. 이까지가 서정문학의 전개고, 그 다음부터는 서사문학의 전개 봅니다. 서사문학에서는 소설이라는 새로운 갈래가 등장한 게 주목할 만한 일이다. 폐관문학, 전기문학, 가전체 등 다양한 모색을 하던 기존의 산문문학은 폐관, 전기, 가전 다 이거는 예전 작품들이에요. 조선 이전의 작품들. 기존의 산문문학은 김시습의 금오신화, 아주 중요합니다. 이건 시험 문제로 자주 나온다. 우리나라 최초의 소설이지. 한문 소설이다. 참고로 금오신화는 이후 허균의 홍길동전, 홍길동전의 의의가 뭐? 그냥 국문소설이라면 안 돼. 최초의 국문소설이다. 홍길동전. 그러니까 최초, 처음 있는 거 이런 거 단디 봐야 돼. 혹시 금오신화 5편 학교에서 필기했니? 안 했니? 안 했으면 뭐 몰라 되겠네. 국문소설 창작이 활발해지면서 소설의 주제 영역은 크게 넓어졌다. 영웅적 인물의 활약을 그려낸 군담소설. 참고로 군담소설이란 전쟁 이야기다. 군대 이야기란 말이다. 가족 구성원의 갈등과 해결을 다룬 가정소설. 사시남정기가 대표적 작품입니다. 사시남정기 같은 거. 한편 판소리를 소설 형태로 기록한 판소리계 소설들도 널리 읽혔다. 이와 같은 국문소설은 사대부가와 여성과 평민들까지 향유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소설의 독자층이 다양해지고 확대되는 계기가 되었다. 실제로 이때는 어떤 사람이 있으면 전기수라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성우 같은 사람들인데, 전기수라는 사람이 시장 저작거리에서 소설을 이제 연기하면서 읽어. 그럼 사람들이 막 둘러서서 듣겠지. 가장 중요한 장면에 주인공이 어제 펜트하우스 또 쓰기 시작했죠. 이렇게 그
이제 보다 어제 때려치는데 이제 안 보려고. 하도 죽이 샀고 뭐 물에 빠뜨리고 죽이고 뭐 탈옥하고 막 말도 안 되는 이야기 막 정신한 여자 같아 그 사람 그 작가가. 그 전기수 아주 중요한 대목에서 어떻게 하냐면 다음 이 시간에 이렇게 그러면 관객들이 어쩌겠노? 더 얘기해달라고 막 쪼를 거 아니야. 그때 이제 그 돈을 이제 걷지. 이게 꺼내갖고 돈 주면 그때 다시 이야기 시작하고. 그리고 1타 전기수들은 사대부가 그 여자들이 돈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만 우리한테만 얘기해달라 해갖고 집으로 불러갖고 연기시키는 경우도 있었어. 그 실제 병자호란 이후에는 임경업적 같은 거 읽다가 관객이 너무 열받아갖고 전기수를 죽인 일도 있었다. 실제 사건으로. 이게 청나라 사람 연기를 너무 리얼하게 해갖고 그래 칼로 찔러 죽인 사건도 있었어. 실제 사건으로. 이게 아주 실감나게 연기를 잘했겠지. 그러면 198쪽, 199쪽은 안 한 거야. 안 한 거야. 니는 뭐 필기가 돼 있는데. 하기는 했는데. 읽고 넘어갔어. 어떻게 하지 그러면? 바로 보자. 이생규장전. 자, 이생규장전은 금오 신화에 있는 한 작품 중에 하나다. 너 그 책에는 한글로 돼 있지만 원래 한문 소설이다. 이거 번역한 거지. 자, 한문 소설이면서 전기 소설이고 전기 소설은 기이한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다, 그지? 시점은 당연히 몇 인치 무슨 시점? 전지적 작가 시점일 테고 죽음을 초월한 남녀간의 애절한 사랑을 다루고 있는데 제목을 끊어볼게. 이생까지 끊고 규장까지 끊고 이생은 이 소설의 주인공입니다. 남자의 이생이 규장 담장 안을 엿보는 이야기란 말이야. 무섭지? 이생이 담장 안을 엿보다가 최 여인을 보고 편지 던져가 꼬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최 여인이 죽지. 죽었는데 귀신이 되어서 나타나고 다시 서로 사랑하다가 수능에 나온 적이 있다. 이생규 장전은. 그래서 기억해야 될 거 나중에 좀 이따 설명해 줄게. 앞부분 줄거리부터. 송도에 국학에 다니는 이 서생은 공부하러 간 도중 우연히 담 너머를 엿보다가 그게 이생규 장전이제 시를 읊고 있는 최여인을 보게 된다. 최여인의 아름다움에 매혹된 이 서생은 그녀에게 시를 써서 담 너머로 보내고 이후 최여인으로부터 만나고 싶다는 편지를 받는다. 그리고 두 사람은 시를 주고받으며 사랑에 빠진다. 하지만 아들의 행동을 수상히 여긴 이 서생의 아버지는 이 서생을 지방으로 내려보내고 최여인은 상사병이 나고 만다. 이를 알게 된 최인의 부모는 이 서생과 최인을 혼인시키려 하지만 이 서생의 아버지는 이 서생의 학업과 문벌의 차이를 들어 거절한다. 그러나 최여인 부모의 설득으로 이 서생의 아버지 생각을 바꾸고 이 서생과 최여인은 혼인의 행복한 시간을 보낸다. 그러나 신축년에 홍건적의 난이 일어나 양가의 부모는 물론 최여인도 죽게 되고 간신히 이 서생만 살아남게 된다. 자, 참고로 알아놔야 될 게 이 소설은 이생과 최여인이 3번의 만남과 3번의 이별을 하거든. 혹시 학습 활동에 있나? 그 학습 활동 1번하고 관계된 겁니다. 205페이지. 필기를 하나 할까요?
쌤들은 거짓말 반원도 못 걸리겠네. 저게 이 소설 내용 다다잉. 처음에 담장안을 엿보다가 서로 사랑하게 됐다가 이생 부모의 반대로 헤어졌다가 최여인 부모의 설득으로 다시 만났다가 홍건적의 난으로 죽었다가 귀신으로 다시 나타났다가 나중에 저승으로 가면서 끝납니다. 이 소설은. 근데 어젯밤에 옥수 무서운 경험을 했어. 내가 먼저 자고 문쌤은 뭐 펜트하우스 본다고 바깥에 있고 자고 있었는데 옆에 분명히 문쌤이 있었거든. 근데 바깥에도 있는 거야. 깜짝 놀랐다. 내 꿈이었나? 분명히 옆에 자고 있는 거 봤는데 밖에 나가니까 또 있는 거야. 문쌤이랑 우리 집 개랑 닮았나? 그래서 이 소설을 시의 소설이라고도 부른다. 시의 소설. 시의 소설이 뭐냐면 시체를 사랑하는 이야기란 말이야. 무섭지? 자, 지금 앞부분 줄거리까지는 두 번째 이별과 관계된 대목이고 13째 줄에 있는 게 절정 파트다. 한편 이서생은 황폐한들의 숨어 목숨을 보전하다가 도적의 무리가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부모님이 살던 옛집을 찾아갔다. 참고로 인마이 혹시 째꼬란 놈이대. 마누라 죽는데 지는 도망갔지. 지만 살았지. 그러나 집은 이미 병화에 타버리고 없었다. 다시 아내 집에 가보니 행랑채는 쓸쓸하고 집안에는 쥐들이 울거리고 새들만 지저귀일 뿐이었다. 그는 슬픔을 견디지 못해 작은 누구에 올라가 눈물을 거두고 길게 한숨을 쉬며 날이 저물도록 앉아서 지난날에 즐겁던 일들을 생각해보니 완연히 한바탕 꿈만 같았다. 한자성어 뭐 배웠나? 뭐? 일장춘몽이라고도 하고 인생무상도 같은 말이다. 한바탕 봄 꿈이라는 거지. 밤중이 되자 희미한 달빛이 대들보를 비추는데 낭하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저벅저벅. 그 소리는 먼 데서 차차 가까이 다가왔다. 살펴보니 사랑하는 아내가 거기 있었다. 이게 뭐? 최여인인데 이런 걸 전기성이라 하지. 죽은 사람이 살아 돌아왔으니까. 이 서생은 그녀가 이미 이승이 없는 사람임을 알고 있었으나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에 반가움이 없어 의심도 하지 않고 말했다. 부인은 어디로 피란하여 목숨을 보전했소. 여인은 이 서생의 손을 잡고 한바탕 통곡하더니 곧 사정을 얘기했다. 저는 본디 양가의 딸로 어릴 때부터 가정의 교훈을 받아 자수와 바느질에 힘썼고 시와 글과 예법을 배웠으므로 규중의 법도만 알았을 뿐 어찌 집 밖의 일을 알겠습니까? 그러나 난궁께서 붉은 살구꽃이 피어있는 담 안을 엿보게 되자 저는 스스로 몸을 바쳤으며 꽃 앞에서 한번 웃고 난 후 평생 가약을 맺었고 휘장 속에서 거듭 만났을 때는 정이 100년을 넘쳤습니다.
형세가 이렇게 되자 슬픔과 부끄러움을 정확 견딜 수 없었습니다. 장차 100년을 함께 하려 했는데 어찌 횡액을 만나 구렁에 넘어질 줄 알았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횡액이 홍건적의 난 때문에 목숨을 잃은 거겠다. 끝내 이리 같은 놈들에게 정도를 잃지는 않았지만 몸뚱이는 진흙탕에서 찢김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사지를 찢어 죽인 거야. 진실로 천성이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만 인정으로는 차마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난군과 궁벽간 산골에서 헤어진 후로 짝 잃은 새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집도 없어지고 부모님도 없었으니 피곤한 혼백에 의지할 곳 없음이 한스러웠습니다. 의리는 중하고 목숨은 가벼움으로 세잔한 몸뚱이로서 치욕을 면한 것만은 다행이었다만 누가 산산조각이 난 제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겠습니까? 다만 갈기갈기 찢어진 썩은 창자에만 맺혀 있을 뿐입니다. 한자성어 또 알아놔야 된다. 이거는 각골통한이라고도 하고 똑같은 거 있어요. 뼈에 새겨지는 고통. 각골지통이라고도 한다. 같은 말이다. 각골지통, 각골통한, 각골지통 같은 말이다. 해골은 들판에 던져졌고 몸뚱이는 땅에 버려지고 말았으니 생각하면 그 옛날의 즐거움은 오늘의 이 슬픔을 위해 마련된 것이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이것도 한자성어 있습니다. 흥이 다하면 슬픔이 찾아온다. 흥진비례라고 한다. 너 이제 중간 끝나고 잘 놀았잖아. 그래서 지금 기말이는 슬픔이 찾아오는 거지. 그 내가 어제 부산여고 2학년 애들하고 수업하면서 그런 얘기 했는데 금방이네. 2학기 중간 기말 끝나면 고3이돼. 그 이제 D-Day 한다고 그때부터. 얼마 안 남았는데 11월에 수능 치면은 너는 바로 그때부터 고3이잖아. 정찰이라 바짝. 그러나 이제 봄바람이 깊은 골짜기 불어와 제 환신이 이승에 되돌아왔습니다. 난군과 저와는 3세의 깊은 인연이 맺어져 있는 모. 3세는 옆에도 설명되어 있는데 전세, 현세, 내세를 묶어서 3세라고 하나, 삼생이라고도 하고. 오랫동안 뵙지 못한 정을 이제 되살려서 결코 옛날의 맹세를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난군께서 지금도 3세의 인연을 알아주시려면 끝내 곱게 모실까 합니다. 허락해 주실래요? 여기서 말하는 3세의 인연은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 사상을 가리키는 말이다. 윤회가 뭐야? 돌아온다고? 다시 온다고? 돌아오는 게 아니고 돌고 도는 거다. 바퀴 윤자야. 윤회 할 때. 누구 지금 살고 있는 삶은 뭐고? 전세, 현세, 내세 중에 현세제. 너 전생에 착한 일에서 지금 현세 사람이 된 거라고. 근데 지금 수업 늦고, 개기고, 째고, 뭐 영상 틀어도 달라 했었고 효지 중간 때처럼 안 오고 막 째고 이렇게 하면은 다음 생에 벌레로 태어난단 말이야. 사람으로 태어나기 싫라. 나는 다음 생에 송중기처럼 태어날 거야. 무조건. 조서영 비웃지 말았겠다니. 난 니 칭찬해주는데 계속 니내 생김새 갖고 뭐라 하지 마라. 와씨 202쪽. 그것은 본디 내 소원이여 하고는 서로 즐겁게 심정을 털어놨다. 이윽고 이야기가 집안의 재산에 미치자 여인은 말했다. 조금도 잃지 않고 어떤 산골짜기에 묻어뒀습니다. 우리 두 집 부모님 해골 어디 있어? 하는 수 없이 어떤 곳에 그냥 버려뒀습니다. 서로 쌓였던 이야기 끝나고 잠자리를 같이 하니 지극한 즐거움은 옛날과 같았다. 귀신하고 자제. 옛날에 너는 모르지만 설화 중에 이런 게 있어. 귀신하고 잠자리를 같이 하면 죽어. 그런 얘기가 있다고. 이튿날 여인은 이 선생과 함께 가서 매장한 곳을 찾으니 거기는 금은 몇 덩어리와 재물이 약간 있었다. 그들은 두 집 부모의 해고를 거두고 금은과 재물을 팔아 각각 오간산 기슭에 합장하고는 나무를 세우고 제사를 지내 모든 예절을 마쳤다. 그 후 이생은 벼슬을 구하지 않고 아내와 함께 살게 되니 피랑 같던 노복들도 찾아왔다. 이 선생은 이로부터
인간의 모든 일을 완전히 잊고 친척과 손님의 길 흉사에도 문을 닫고 나가지 않았으며 이것도 한자성어 알아놔야 된다. 참고로 이생규장전 같이 고전 소설은 한자성어 문제가 자주 나와. 집에만 있고 바깥 출입 안 하는 거 코로나 시국과 어울리는 한자성어 두문불출이라고 한다. 두문불출. 이거 왜 산만하노 좀. 아 지수 진짜. 자 결말 어느덧 몇 해가 지나 어느 날 저녁에 여인은 이서생에게 말했다. 3번이나 가약을 맺었습니다만 칠판에 그려놓은 거 있지 플러스 돼 있는 부분이 돼. 3번이나 저렇게 가약을 맺었으면 세상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았으므로 즐거움도 다하기 전에 슬픈 이별이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이것도 한자성어 있습니다. 좋은 일에는 마가 끼인다. 호사다마라고 해. 좋은 일에는 방해되는 일들이 많다라는 뜻이다. 호사다마. 하고는 마침내 목매에 울었다. 이세는 깜짝 놀라며 울었다. 무슨 까닭으로 그런 말씀하시오. 저승길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죠? 맨 마지막 거다. 저승으로 복귀하는 거. 하느님께서 저와 난군의 연분이 끊어지지 않았고 전생에 아무런 죄도 없었기 때문에 환생시켜 잠시 난군을 베어 시름을 풀게 했던 거고, 그다음에 그 다음 문장에 형광펜 칠해 오랫동안 인간 세상에 머물러 있으면서 산 사람을 유혹할 수는 없습니다. 수능이 났다. 이 대목이 이게 당시 사람들의 저승에 대한 생각이야. 자, 답이 뭐였냐면 답이 이거였는데 인간의 혼이 잠시 이승에 머무를 수는 있으나 언젠가는 저승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고. 그게 답이었대. 수능에 나왔을 때. 97년 수능이다 이거. 너 태어나기 전 수능. 당시 사람들의 저승관이 뭐라고? 방금 내 얘기해 주잖아. 뭐라고? 잠시 인간의 혼이 이승에 머물 수는 있으나 저승으로 반드시 돌아가야 한다는 것. 하더니 12의 계명에 술을 올리게 하고는 옥루춘국에 맞추어 노래를 지어 부르며 이 서생의 술을 권했다. 그 10번째 줄에 있는 옥루춘곡 거기에 세모쳐. 이 노래는 안 들어봐도 무슨 노래겠노? 지금 뭐 하는 장면에서 이 노래를 부른다고? 그 이별 노래다. 안 읽어봤지만 옥루춘곡은 악곡인데 이별 노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이야. 그 다음 12번째 줄부터 끝까지는 삽입시제. 삽입시의 기능 많이 물어본다. 적어볼까? 삽입시의 기능. 인물의 정서를 전달. 다음 낭만적 분위기 형성. 다음 정서적 여운. 4번 이전 사건을 압축적으로 보여줌. 5번 전개될 사건 암시. 6까지 됐어? 6번 할까? 6번 할까? 소설 자체는 서사잖아, 그제? 서사 가운데 시가 들어갔으므로 단조로운 전개를 피한다는 장점이 있다. 사건 전개의 단조로움을 탈피한다. 소설만 쭉 읽으면 재미가 없을 수 있으니까 시를 중간에 집어넣은 거야. 단조로움을 탈피하게 하는 역할도 한다. 그렇게 해서 6개 대. 도적대 밀려와 처참한 싸움 때 홍건적 가리키는 말이겠지. 뭘 죽음 당하니 원앙도 짝을 잃었네. 여기저기 흩어진 해골 누가 묻어주리. 피투성이 그 유언은 하소연도 할 곳이 없네. 슬프다. 이내 몸은 무산선녀 될 수 없고. 참고로 무산선녀는 무산의 한 여인이 하고 중국 초나라 왕하고 옛날에 만나서 막 살아가는 이야기였는데
무산선녀는 이승으로 올 수 있었단 말이야 당시에. 근데 지는 다시 저승으로 돌아가야 되잖아. 그래서 무산선녀가 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다. 깨진 거울 갈라지 마음만 쓰라리네. 1호부터 작별하면 둘이 모두 아득하네. 저승과 이승 사이 소식조차 막히리라. 204쪽 노래를 한 곡 부를 때마다 눈물에 목이 메어 거의 곡조를 이루지 못했다. 이 서생도 또한 슬픔을 걷잡지 못했다. 나도 차라리 부인과 함께 저승으로 갔으면 하오. 어찌 무료하게 홀로 여생을 보내겠어. 지난번에 난리를 겪고 난 후에 친척과 노복들이 각각 서로 흩어지고, 이것도 한자성어 있다. 풍비박산. 우리가 이게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풍지박산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 있잖아요. 풍비박산이다. 바람에 날아갔단 말이에요. 풍비. 돌아가신 부모님의 해골이 들판에 버려져 있을 때 부인이 아니었다면 누가 장사를 지내줬겠어. 옛사람의 말씀에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예절로 섬기고 돌아가신 후에도 예절로 장사 지내야 한다 했는데 이런 일을 모두 부인이 실천했어. 그것은 부인이 천성이 순효하고 인정이 두터운 때문이니 감격해 마지 않았으며 스스로 부끄러움을 이기지 못했어. 부인은 이승에서 오래 살다가 100년 후에 같이 세상을 떠난 것이 어떻겠소? 여인은 대답했다. 낭군님의 수명은 아직 남아있으나 저는 이미 저승의 명부에 이름이 실려있으니 오래 머무를 수가 없어요. 만약 굳이 인간 세상을 그리 위해서 미련을 가지면 저승의 법에 위반됩니다. 그렇게 되면 죄가 저에게만 미치는 게 아니라 낭군님에게까지 허물이 미칠 것입니다. 다만 저의 유골이 아직 그곳에 흩어져 있으니 만약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면 유골을 거두어 비바람을 맞지 않게 해주십시오. 두 사람은 서로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잠시 후에 여인은 낭군님 부디 안녕히 계십시오 말을 마치자 점점 사라져 마침내 종적을 감추었다. 이것도 전기성이겠지? 이 서생은 아내가 말한 대로 그녀 해골을 거두어 부모 무덤 곁에 장사를 지내줬고 그 후 이 서생은 아내를 지극히 생각한 나머지 병이 나서 두 손을 더 만에 그도 세상을 떠났다. 두세 달 더 살라고 뭐 이렇게 어떤 결말? 비극적 결말이지. 이 사실을 들은 사람들 모두 슬퍼하고 탄식하며 그들의 절개를 사모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거의 뭐 로미오 줄리엣 같은 느낌이지. 마지막 장면 보니까. 학습활동 잘 확인해 두시고 참고로 205페이지 학습활동 2번에 있는 것도 뭐 삽입시의 기능과 관계된 문제다. 춥나? 그쪽 테이블 추워? 그 말을 하지 계속 몸을 떨고 있노. 호원 이것도 했나? 206쪽. 아 이거는 호원이 아니고 그거다. 이 제목이 잘못. 제목을 고쳐봐라. 이것도 수능에 나왔던 거네. 제목 호원 옆에다가 이렇게 적어. 김현감호라고 적어. 206쪽 호원이라는 작품 제목 옆에다가 김현감호 이게 적어. 김현 등장인물 이름이다. 김현이 호랑이에게 감동했다는 말이야. 수능에도 나왔다 얘. 이 작품 제목만 보면은 호랑이의 소원이란 뜻이다. 호랑이가 무슨 소원 가진지 봅시다. 신라 풍속에 매년 중춘 8일에서부터 15일에 이르기까지 도읍의 남녀들이 다투어 흑륜사의 탑을 도는 복회를 열었다. 복을 비는 모임이다. 원성왕 때 김현이라는 남자가 있었는데 밤늦도록 혼자 쉬지 않고 돌았다. 왜 도는지를 봅니다. 한 여자도 따라 돌고 있었는데 현이 드디어 정을 통해 그 여자를 따라갔다. 옛날 사람들 보면 연애기 참 쉽지. 탑 돌다가 눈 맞아가 서로 막 정통하고. 요새 이러면 바로 잡혀갈까 이거. 여자가 말하길 제가 내일 성내에 들어가 해론이라면 곧 왕은 반드시 좋은 벼슬을 걸고 사람을 모아 저를 잡으려 할 겁니다. 당신은 겁내지 말고 북쪽의 숲속으로 나를 쫓아오십시오. 제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다만 저를 위해 절을 지어 좋은 업보를 얻게 해준다면 낭군의 은혜로 알겠습니다. 이게 호랑이의 소원이지. 이 여자가 호랑이가 변신한 거란 말이야. 드디어 서로 울며 헤어졌다. 다음날 과연 사나운 호랑이가 성에 들어왔는데 당할 사람이 없었다. 왕이 영을 내려 능히 호랑이를 잡는 사람에게 2급의 벼슬을 주겠노라 하니 김현이 대궐에 나가 아뢰어 말하기를 제가 능히 할 수 있습니다 하고 칼을 들고 북쪽의 숲으로 들어갔다. 호랑이가 낭자로 변해 웃으며 말하길 어제 곡진했던 사연을 오직 낭군께서는 잊어버리지 않으셨군요 하더니
김현이 차고 있던 칼을 뽑아 스스로 목을 찌르고 쓰러진. 이 완전 남자들이 다 찌질하지. 앞에 이생도 도망가고 그지. 여도 칼도 갖고 자기가 사랑한 여자가 죽게끔 만들고 곧 호랑이였다. 그 김현이 뱃슬길에 오는 뒤 서쪽 냇가에 절을 짓고 이름을 뭐라고? 호원사라고 지었네. 문제가 뭐였노? 이생규장전이 설화가 아니라 소설로 분류되는 이유를 생각해 보자 라고 했는데 지금 호원은 설화거든. 그래서 너가 알아내. 이런 설화를 뭐라 하냐면 사찰 연기설화라고 그래. 사찰 연기설화. 사찰 연기설화란다. 무슨 말이고? 사찰이 세워진 이유를 밝히는 설화란 말이야. 그래서 비슷한 게 너가 조신의 꿈이란 설화 기억나? 그것도 보면 뭐잖아. 절 세우지 마지막에 정토사는 절 세우는데 그거랑 비슷한 내용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설화하고 이생규장전하고 비교를 해보면 설화에서는 구체적이지 않은 거야. 인물의 심리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게 이생규장전하고 차이점이다. 그래서 얘는 설화지만 이생규장전은 소설에 해당한다는 거야. 다음 208페이지 시조내 편. 가는 성산문의 수양산 바라보며. 성산문은 누구였어? 응? 생육신이가 사육신이겠지. 단종 보기를 꾀했다가 죽음으로써 지조절개를 지켰던 사육신 중에 한 사람이다. 수양산 바라보며 이제를 하나노라. 참고로 수양산은 동글베이 천하이 그 밑에 채미 종장의 뉘. 참고로 얘들 다 중이법 사용된 애들이다. 수양산 바라보며 이제를 하나노라. 수양산은 원래 백이하고 숙제가 은거하던 산이었습니다. 지조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는 백이랑 숙제 합친 아들이다. 수양산은 누가 은거하던 산이라고? 백이하고 숙제가 수양산에서 은거하며 살았다. 고사리 캐먹고 거기서 살다가 죽죠. 주나라 무왕의 땅에서 난 음식을 먹기 싫어서 여기 기 들어갔는데 수양산에 들어가서 고사리 캐먹었단 말은 결국 주나라 무왕의 녹을 먹은 거랑 비슷한 거란 말이야. 일단 수양산은 그래서 해석을 두 가지로 한다. 백이 숙제가 은거한 산이 되기도 하고, 성산문 입장으로는 누구 가리키는 말이겠노? 수양대군을 가리키는 말도 된다. 수양대군. 세조제. 수양대군이 누구 이라면 이정재요 이라는 애들 있었는데 관상에 나온 그 이정재. 수양산 바라보며 백이와 숙제를 한탄하노라. 굶어 죽지. 야씨. 굶어 죽지. 거기서 채미들 하나. 채미는 고사리 캐 먹는 건데 아까 고사리 캐 먹다 굶어 죽었다 했잖아. 그지? 채미도 그래서 두 가지 해석을 할 수 있다. 고사리 캐어 먹는 것도 되고 수양대군이 주는 녹을 받아 먹는 것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이법 사용된 거다. 찌질하게 그 고사리 캐 먹자. 그냥 뒤지지. 이거야. 그래서 한탄한다 해놨대. 다시 쉽게 말하면 성산문 지가 백이 숙제보다 지조절개가 뛰어나다는 걸 말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비록의 푸성기라고 한들 그게 누구 땅에 난데 도대체. 그래서 뉘도 해석 두 개 한다. 주나라 무왕을 가리킬 수도 있고 수양대군을 가리킬 수도 있고. 그래서 중이법이 사용되어 있다. 이 세 단어에. 한 번만 더
어떤 거를? 리? 주나라 무왕을 가리키기도 하고 수양대군을 가리키기도 한다고. 그래서 중위법 사용되어 있다고 하겠다. 채미도 그랬죠. 고사리 캐 먹는 것도 되고 수양대군이 주는 녹을 먹는 것도 되고. 그 중위법 사용. 혹시 황진이 시조 기억나? 청산리 벽계수야 수의감을 자랑 마라. 그 작품도 중위법 사용되어 있는 건데. 혹시 중위법과 관계된 다른 시조랑 묶어서 낼 수도 있으니까 기억을 해놓고 있으라고. 다음에 나는 개랑의 시조인데 개랑한테 시조 작가 이름 잘 보시면 랑자가 뒤에 붙어 있단 말은 얘는 기생이란 뜻이다. 그 개랑도 있고 홍랑도 있고 그렇거든. 그래서 뒤에 랑자가 붙으면 기생이다 생각하면 돼. 기녀 시조는 주제가 두 개밖에 없어. 뭐뭐? 사랑 아니면 이별이 돼. 이화우 흩뿌릴째 울며 잡고 이별한 님. 이화는 무슨 꽃? 백꽃은 언제 피니? 봄에 핀다. 화제는 뭐 했노? 초장에서 보니까 이별했제. 추풍낙엽의 지도 날 생각하는가? 그러면 추풍낙엽은 가을일 테니까 이화우부터 추풍낙엽까지는 뭐에 해당? 이별의 기간에 해당한다. 그제? 해석할 거 없다. 얘는 그냥 이별해서 임 그립다는 얘기다. 천리의 외로운 꿈만 오락가락 하는구나. 됐니? 그다음에 하나 더 알아내야 될 게 이화우하고 추풍낙엽은 둘 다 떨어지는 거잖아. 그제? 그래서 하강적 이미지도 됩니다. 하강적 이미지를 통해서 이별의 마음을 드러낸단 말이야. 저 유나 저 체력이 너무 안 좋은데. 미치겠네 저거. 힙질할 때는 정신 바짝 차리고 있더만 저거. 자, 다음 페이지에 윤선도의 만흥. 방금 우리 했던 가나는 평시조인데 다는 뭐? 연이 있는 연시조제. 라는 사설시조. 윤선도의 만흥은 여기 그 책에는 1수, 2수, 4수밖에 없는데 다른 수들도 있다. 그 또 다른 파트도 나중에 내가 복사를 해줄 테니까 그것도 같이 봅니다. 제목 뜻적으로 볼까? 만흥 흥이 가득하다란 말이다. 흥이 가득 차다. 자연에서의 흥이 가득하다란 뜻이다. 자, 동글뱅이 칩니다. 이거는 참고로 각 수마다 한자성을 잘 알아놔야 돼. 너 교생에도 없길래. 산수 동글뱅이, 띠집도 동글뱅이. 자연이제. 자연에서 띠집은 풀로 이은 집이다. 어떻게 살아가는 거? 소박하게 사는 거지. 그 모르는 남들 세모칩니다. 어디 있는 놈들이고 야들은? 그 모르는 남들은 어디 있는 놈들이고? 화자는 어디에 있었노? 초장에 보니까 산수에 있었잖아. 그 모르는 남들은 어디 있는 놈들이고? 밖에 있는 놈 뭐잖아. 속세에 있는 사람들이 해야지. 그래서 세모 쳤잖아. 그 모르는 남들은 비웃는다 한다마는 어리석고 야암 시골뜨기의 뜻에는 내 분수인가 하노라. 그래서 일수에 해당하는 한자성어가 두 개 있다. 안빈낙도 안분지족. 분수 지키며 만족할 줄 안다는 거지. 안빈낙도와 안분지족의 삶을 보이고 있다. 이수도 체크합니다. 동글뱅이 세모 잘 정리한다. 보리밥 풋나물 역시 동글뱅이 치고 소박한 음식 가리키는 말이지. 한자성어로 바꿔볼까? 박주산채. 또 끝이가 박주산채. 또 단사표음. 또 있다. 담표누항. 소박하게 산단 말이다.
보리밥 풋나물을 알맞게 먹은 후에 바위끝 물가에서 실컷 논다. 그 남은 여남은 일 역시 세모. 어디서 일이고 속세에서 일이니까 화자는 부러워할 줄이 이시랴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 중이다. 됐니? 사수도 체크합니다. 누가 삼공도곤 낫다 하더니 삼공의 세모. 만승이 이만하랴 만승도 세모. 삼공은 좌의정 우의정 영의정 합쳐서 삼공이라 불러. 높은 벼슬이다. 높은 벼슬보다 낫다 하더니 만승보다 내가 더 낫다고. 만승은 옆에 왕이라 해놨지. 천자 만대의 수레 갖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돈 필요 없단 말이야. 자연에 있으면은 삼공이나 만승 이런 거 아무 쪽에도 의미 없다고 내한테. 이제 헤아려 보니 누가 야 같더라. 소부호유에 동글빼기 치고 인마들은 속세를 떠나서 자연에서 은가하던 사람들이었지. 인마들이 영리하더라 라는 말이다. 임천 한흥도 동글빼기. 자연에서 한가로운 흥을 비길 곳이 비교할 데가 없구나. 화자가 있는 이 삶이 아주 행복하다. 자연 친화적 삶이. 그럼 세상의 권력보다 뭐가? 소부호유가 모사 기억하지. 어디에서 응가된 애들이 얘가 허유, 얘가 소부. 허유는 기산에서 은거하고 있었다. 기산영수. 기산영수라는 단어 나와도 같은 말인 거 생각했는데 속세를 떠난 곳이다 라고 생각하면 된다. 허유는 어디에서 기산에서 은거하고 있는데 하루는 어느 놈이 찾아와갖고 우리 같이 천하를 엎어보지 않을래 이런 더러운 얘기를 들어. 그래서 허유가 웃잖아. 어디 가서 영수라는 곳에 가서 귀를 씻고 더러운 얘기 들었다고. 소부가 지소 물밀어 져 가고 있는데 자가 져서 귀 씻고 있으니까 아 그럼 나도 니 그 더러운 이야기 들은 귀 씻은 물에다 우리 소 물 못 먹이겠다면 돌아갔다는 이야기다. 그럼 자들 나오면 뭐 속세와 단절된 곳 이렇게 생각하면 된대. 쟤들 나오면 해석할 것도 그냥 똥갈배를 생각하면 돼. 다른 시조에서는 기산영수가 나오는 경우도 있다. 소부허유 말고. 그래서 네 가지를 다 알아놔야 된다. 다른 시조랑 묶어서 낼 수도 있잖아. 이해되겠죠? 자, 라는 사설시죠. 자, 창 내고자 창을 내고자 이내 가슴에 창 내고자 무슨 구조라고 배웠노? AA, BA 구조라고 배웠나? 하나 더. 가시리도 똑같다 얘랑. 가시리 있고 발이고 가시리 있고 걔도 AA, BA 구조제. 민요 중에도 이런 거 있어요. 행님 온다 분고개로 행님 온다 이런 AA, BA 구조로 갖춘 작품들이 많다. 이건 나중에 문제 풀어보면 많이 나올 거니까 그때 확인하시고. 중장은 그러니까 사설 시조는 이렇게 중장이 특히 이렇게 많이 길어진 시조를 사설 시조라 불러. 그래서 중장은 해석할 거 없어요. 전부 다 이거는 창문 부품이거든. 고모장지, 새살장지, 들장지, 열장지, 암돌적이, 수돌적이, 배목걸새, 크나큰 장도리로 어떻게 박아? 뚱딱. 이거는 의성어제 사설시조의 특징이기도 하다. 의성어를 이렇게 사용하기도 한다. 이내 가슴에 창을 내고자 이따감 하 답답할 때면 열고 닫아볼까 하노라. 화자 상황은 어떤 상황이야 지금? 종장에 있다. 어떤 상황? 답답한 상황이라서 어떻게 가슴에 창을 내고 싶다라고 얘기했지. 알아놔야 될 게 답답함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건데 고통을 웃음으로 승화하고자 하는 내용이다. 아주 해학적이단 말이야. 사설시조의 특징이다. 해학성. 고통을 극복하려는 해학성. 그게 사설시조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너가 연결해야 될 게 212페이지의 5번 같은 거.
시조가 어떻게 전개됐는지 그거 확인하는 거다. 가나다라에 따라서. 조선 후기로 갈수록 사설 시조가 많이 나타나. 사설 시조는 서민들이 주로 지은 거예요. 서민들이. 다음 6번에 이승의 벽공이라는 시조, 현대 시조입니다. 얘는. 그래서 고시조하고 어떻게 다른지를 봐야 된다. 자, 우리가 아까 전에 봤던 고전 시조는 3장 6구 45자잖아, 그제? 얘는 초장, 중장, 종장이 두 구씩 돼 있어. 맨 위에 두 줄이 초장, 그 다음 두 줄이 중장, 마지막 두 줄이 종장이다. 종장 첫 구는 항상 몇 글자 지켜야 된다. 여기서 종장 첫 구의 세 글자가 어디고? 저렇게가 종장 첫 구 세 글자 지킨 부분이다. 차이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아울러 다시 얘기합니다. 아까 우리 봤던 평시조는 두 구가 한 장을 이룬단 말이에요. 그게 세 줄이었잖아. 얘는 한 구가 하나 행을 이루니까 총 6줄이지. 원래대로면 처음에 두 줄이 한 줄로 돼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게 차이점이라고, 옛날 시조랑. 그다음에 고시조는 아까 만흥 빼고는 제목이 없었지. 근데 얘는 제목이 뭐? 벽공이라고 돼 있잖아. 푸른 하늘이란 말이다. 이 벽공. 음수율, 음보율은 유지되는 게 고전 시조에서 그대로 계승한 지점입니다. 밑에 표에 체크할 때. 손톱으로 툭 튕기면 쨍하고 금이 갈 듯. 이 시의 제목 벽공, 푸른 하늘이다. 하늘이 툭 튀기면은 쨍하고 금이 갈 듯이라고 표기했어. 새파랗게 고인물이 만지면 출렁일 듯. 여기서 새파랗게 고인물은 하늘 가리키는 말이다. 역시 저렇게 청정무구를 들이우고 있건만. 맑고 깨끗하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늘은 저래 아름다운데 인간 너는 와글로 라는 내용의 시야. 하늘이 이렇게 아름다운데 인간 너는 왜 자들은 저렇게 청정무구를 들이우는데 너는 와글로 라는 내용의 시조다. 그 다음에 심상 체크해볼까? 무슨 심상 보이노? 초장 보면 촉각도 느껴지고 청각, 시각 다 있지. 중장은 색채니까 시각, 만지면 촉각. 그래서 여러 가지 심상이 드러나. 청각, 시각, 촉각 이런 여러 가지 심상이 드러난다는 게 이 시의 특징이다. 이 시조의 특징. 됐어? 다음 속미인곡까지 하자. 자, 속미인곡은 사미인곡의 후속편입니다. 사미인곡하고 차이점을 물어보기도 한다. 이 작품은 대화체 가사다. 가사는 일단 학교에서 무슨 갈래라고 혹시 배웠니? 교수를 갈래라고 배웠나? 모르겠나? 배우진 않았는데 필기는 했을 거예요. 학교 선생님마다 다른데 이걸 서점 갈래로 보는 사람도 있고 교수를 갈래로 보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확인을 꼭 해봐야 된다. 자, 그리고 이 작품은 정격 가사라고 불러. 어디를 보느냐면 216쪽의 맨 마지막 줄 봅니다. 글자 수 세봐라. 각시님 다 세지 말고 이 바보야. 각시님 적어봐. 다리야 커니와 6 구준비나 4 배쇼셔. 글자 숫자 어떻게? 3643으로 끊긴다. 그제? 사음보 율결에서 이렇게 4번 끊는 거란 말이다. 시조 종장의 율격은 어떻게 끝나게? 3543이야. 그러면 얘랑 글자 수 비슷하지? 그래서 맨 마지막 줄에다 그래 적어놔. 3643 해놓고 시조 종장의 율격과 유사할 때 정격 가사라고 한다.
시조 종장의 율격과 유사하기 때문에 정격 가사. 율격이 정해져 있단 말이야. 정격 가사인 이유다. 됐니? 그 다음에 이 작품 쌤이 아까 전에 뭐라 돼? 그래. 그 삼인곡하고 차이점이 대화체라는 거야. 감녀와 을려가 대화체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형합변 들어요. 감녀 대사를 잘 확인해야 돼. 나머지는 전부 을려 대사니까 감녀 대사가 세 파트밖에 없다. 처음에 세 줄 다 체크합니다. 대가는 벼각시 본도또 한디어이고 천상배고 어찌하여 이별하고 해다 저문안에 누굴 보러 가시는 거. 감녀가 이렇게 물어봤다. 그 다음에 을려가 대답하고 215페이지 첫 번째 줄 글란 생각 마오까지. 에이씨 먼저 껐구나. 글란 생각 마오까지 이것만 감녀 대사다. 처음에 세 줄하고 가운데 글란 생각 마오. 그다음에 아까 우리 그 전격가사 했던 거 맨 마지막 있지. 각시님 다리야 커니야 구준비나 되쇼셔. 그게 감녀 대사다. 이렇게 세 개 있다. 제일 처음에 세 줄, 제일 마지막 줄, 가운데 글란 생각 마오. 나머지는 전부 을려 대사다. 삼인곡하고 송민곡의 차이점이 요 대화체 가사라는 거야. 감녀와 을려가 서로 대화하는 형태로 돼 있다고. 여기서 미는 누구 가리키는 말? 임금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삼인곡은 임금을 생각하는 노래였고 송민곡은 삼인곡의 2탄이란 말이야. 작가 정철의 작품 가운데 아주 중요한 작품이 3개가 있어. 삼인곡, 송민곡, 관동별곡 이렇게 3작품인데 그 3작품 가운데 가장 뛰어난 작품을 송민곡이라 부른다. 이유는 순 우리말 표현이 많아서 그렇다. 송민곡이 뛰어나다고 보는 이유다. 순 우리말 표현이 많기 때문에. 자,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참고로 고어를 읽을 때는 그냥 읽지 말고 디귿으로 돼 있는 거는 지읒으로 읽어. 왜? 국어음화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 아니면 혀 짧은 소리를 내든지 대간 대각세 이렇게 혀 짧은 소리를 내든지 대가 아니고 제가는 이렇게 읽어야 된다. 지읒으로. 저기 가는 저각시 본득도 하구나 누구 대사라고? 감녀. 천상백옥경 동글빼이. 원래 천상백옥경은 옥황상제가 있는 곳이야. 근데 여기서는 누가 있는 곳이겠노? 왕이 있는 궁궐이겠지? 그럼 천상백옥을 어찌하여 이별하고 이 말은 화자가 을려가 궁궐에 있다가 임금하고 지금 헤어진 상태란 말이다. 어찌하여 이별하고 해다 저문날에 누굴 보러 가시는고? 라고 물어봤어요. 그럼 이제 을려가 뭐 해야 돼? 대답해야 되겠지? 너네! 내 이야기 좀 들어봐. 내 얼굴 이 거동이 님이 괴함즉 사랑함직한가마는. 누구 내일 내 이거 해석시킬 거다. 내 빈종이 주고 옆에 적혀있는 거 보지 마. 고어로 된 거 봐. 고어만 딱 던져주고 너 해석할 줄 알아야 돼. 어쩐지 나를 보시고 너로구나 여기실세 나도 님을 믿어 별다른 뜻이 없어서 이래야 교태야 어지러이 하뒀던디. 아양을 떨고 교태를 부렸단 말이야. 아잉 임금 뿌잉뿌잉 이렇게 했다고. 방기시는 낯빛이 옛날과 어떻게 이렇게 다르신고. 누워 생각하고 일나 앉아 헤아려 보니 내 몸에 지은 죄 산같이 쌓였으니. 누구 죄라고? 자신의 죄라는 거다. 하늘이라 원망하며 사람이라 허물하랴. 한자성어 적어볼까? 수원수구라고 한다. 수원수구. 그대로 해석하면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탓하랴 란 말이야. 누구 탓이라고? 내 탓이란 말이다. 수원수구라고 한다. 서로 풀어헤치니 누구의 탓이로다 해놨어? 여기 조물주의 탓이란 말이 내 운명이란 말이야. My destiny. 내 운명이라고. 내 잘못이라고. 됐니? 조물주 탓이라면 안 된다. 조물주의 탓이란 말이 내 운명이란 말이다. 타고난 운명이라고. 됐어? 됐니? 215쪽 본사
그렇게 생각 마오. 맺힌 일이 있어요. 님을 모시고 있어서 님의 일을 내가 아는데 물같은 얼굴이 편하실 적이 몇 날일꼬. 춘한 고열은 어떻게 지내시며 봄의 추위와 여름의 더위는 어떻게 지냈고 가을과 겨울에는 누가 모셨는고. 죽조반 조석 매 할 땐 매 체크해봐. 원래 매는 너가 알고 있는 거는 산이잖아. 여기서 매는 임금 드시는 밥이다. 수라상이다. 수라상. 옛날과 같이 잡수시는가. 기나긴 밤에 잠은 어떻게 주무시는고. 임 걱정 중이제. 그래서 님 계신 곳의 소식을 어떻게든 알려고 하니 오늘도 날 샜다. 내일이나 사람 올까. 내 마음 둘 데가 없구나. 어디로 가잔 말이고. 잡거니 밀거니 높은 어디에 올라가. 여기 있는 매 또 있지 글자 같은 게. 그러니까 밑줄 어디 쳐져 있는 게 잘 봐야 돼. 임금 밥을 가리킬 수도 있고 실제 산을 가리킬 수도 있다. 밑줄이 어디 있는 거 잘 봐야 된다 이거는. 세모칩니다. 구름하고 안개. 장애물이다. 구름은 물론이거니와 안개는 무슨 일이고. 임 보려고 쳐다봤는데 구름 안개가 내를 막고 있단 말이야. 임을 못 보게. 구름하고 안개가 뭘 가려? 해를 가리제. 해는 보통 뭘 상징해? 임금 상징하니까 구름 안개는 보통 장애물로 많이 해석한다. 산천이 어둡거니 1월을 어찌 보며. 1월에 동글빼이. 1월이 왕을 가리키는 말이겠지. 지척을 모르겠는데 천리를 바라보겠나. 장애물 2개 나왔다. 그 다음에 산에 가서 임금을 못 보니까 이제 어디로 가노? 차라리 물가에 간다. 이제 물가로 간다. 뺏길이나 볼려 하니까 또 장애물 나오지. 뭐하고 바람하고 물결. 이것도 세모. 장애물 총 4개 나왔다. 여기까지. 객관식으로 내기 좋겠지. 장애물 4개인게. 사공은 어디 가고 빈배만 걸렸는 거. 빈배는 네모로 체크합니다. 배가 비어있지. 그래서 이 빈배를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한다. 화자의 정서를 심화하는, 외로움을 강조하는 사물, 그걸 객관적 상관물이라 배웠다. 황조가 기억나죠? 꾀꼬리는 어때? 홀홀 나는 저 꾀꼬리는 정다운데 외로울사 이내 몸은 니와 함께 돌아갈고. 그것을 나는 꾀꼬리가 역시 객관적 상관물이었다. 다시 객관적 상관물 정의해봐. 객관적 상관물이 뭐라고? 화자의 정서를 대변해주는 사물을 객관적 상관물이라 한다. 감정이입하고 다르다 했다. 강천에 혼자 서서 지는 해를 굽어보니 님 계신 곳의 소식이 더욱 아득하구나. 모첨 찬자리에 밤중쯤 돌아오니. 모첨은 초가집이다. 밤벽청등 역시 네모치고 위에 빈배랑 묶어. 밤벽청등 역시 객관적 상관물입니다. 밤벽청등 벽에 걸어놓은 푸른 등인데 무드등 같은 거야. 너 저 프로포즈 같은 거 하면 남자친구가 프로포즈 하면 오잖아. 너 그런 거 안 받아봤지? 에이씨. 보통 이게 집에 이렇게 초 입구부터 했고 중문인데 초 이렇게 해갖고 하트 딱 만들어서 그 앞에 서가 이제 꽃다발 이렇게 들고 서가 있잖아. 그런 거 안 받아보겠나 생전에. 아유 참. 나윤님 뭐 벌써 받아본 듯한 그런 태도로 웃고 있노? 내가 혹시 웃긴 얘기 해줄까? 웃긴 얘기는 아니고 슬픈 얘기인데 남자친구가 펜션에서 여자친구한테 그걸 프로포즈 준비를 했어. 초 준비해갖고 커튼에 불이 옮겨 붙었네. 펜션을 홀라당 태워 먹었어. 그래서 프로포즈도 못하고 펜션에 그 배상하고 집에 쫓겨났다든가. 대학생이었는데 너무 가게를 다 불태웠어. 그런 거 하지 마. 그냥 요새 전등 같은 거 달아놓고 해. 뭐 촛불을 켜고 다 쓸데없는 풍선 달고 다 쓸데없는 다 쓰레기다 결국. 그죠? 누구는 그런 걸 막 받고 싶나? 막 차 트렁크 열면 막 풍선 막 올라가고, 사람들 많은 데서 막 춤추고 막.
어? 반지만 있으면 반지만 있으면 돼? 야 그럼 너 여기서 꼬시기 쉽네? 반지만 있으면 되면 반지 한 열 몇 개 갖고 와서 쭉 던져줄까 이렇게. 야 요새 특히나 그게 많잖아. 데이트 폭력 이런 거 많잖아. 남자를 만날 때는 오래 봐야 돼. 오래. 좋다고 그냥 저 오빠 잘생겼다고 바로 사귀면 안 돼. 어떤 새끼인지 모르잖아. 오래 봐야 돼. 잘 모르겠으면 나한테 데리고 와. 내가 그 사람을 판단해 줄게. 아니 그런 걸 떠나서 이제 당장 사귀어 해도 되는 친구가 있고 좀 봐야 되는 애가 있어. 내가 본 거 확실한 경우가 많다. 내가 이혼한다면 이혼한다. 근데 실제 그런 경험이 있다. 나중에 문세한테 물어봐라. 그래, 남자친구 사귀면 데리고 와. 내가 사람인지 아닌지 판단해 줄게. 오르며 날이며 해 뜨며 바자니니 적은 덧 잠깐 사이에 힘이 다해 풋잠을 잠깐 듭니다. 정성이 지극해서 어디서 님을 봐? 꿈에서 님을 보죠. 옷 같은 얼굴이 반이나마 늙었구나. 마음에 먹은 말씀 실컷 말하려 하니 눈물이 바로 나서 말씀을 의하며 정을 못 따야 목이조차 매여 하니 오련된 개형. 이것도 세모. 임마도 장애물이다. 총 5개 나왔지. 개형 무슨 소리? 닭소리다. 개소리 아니고 여의잖아. 여의. 꿈에 님을 보고 님한테 말을 걸라고 했는데 말도 못하고 닭이 내 잠을 깨웠단 말이야. 이 닭을 어찌 되겠노? 가마솥에 넣어야지 바로. 자, 어와 허사로다 님이 어디 갔노? 잠결에 일어앉아 창을 열고 바라보니 불쌍한 그림자가 날 따를 뿐이로다. 차라리 쉬어디어 죽어서 사라져서 머나되어서 나궐은 네모로 표시합니다. 님 계신 창 안에 번듯이 비추고 싶구나 라고 인려가 대답했어.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감녀가 뭐라노? 각시님 달 말고 머나대라고. 굳은 비는 동글빼이. 자, 나궐은 어떤 사랑? 소극적 사랑을 가리킨다. 굳은 비는 적극적 사랑을 가리킨다. 나궐이 되면은 비출 수밖에 없잖아. 근데 비가 되면 어떻게 돼? 님의 몸에 닿을 수 있잖아, 그제? 터치가 가능하다. 그래서 뭐 어떤 학자들은 나궐을 이렇게도 막 그 정신적 사랑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 밑에 있는 구준비를 육체적 사랑, 우리 혜인이 좋아하는 육체적 사랑 그렇게도 보기도 한다. 혜인이는 이런 얘기할 때만 눈이 반짝반짝거려. 왜 그러지? 부산여고가 중간 때 이게 시험 범위였는데 그때 나궐과 구준비의 의미를 물어본 게 서술형으로 나왔거든. 217페이지 2번이다. 217페이지 2번이다. 단디 왜 안 알아? 이것도 하나 내 마음 보혀내요. 218쪽. 이건 안 적어줬는데. 아이고. 한 개 빠져붙네. 자, 시조와 가사의 차이점 확인해보자. 정철의 시조. 내 마음 베어내어 별과 달을 만들고자. 별달의 동글빼이. 정철이 이거 되게 좋아하네. 그제? 꾸준 비, 나궐, 별 뭐 이런 거 되고 싶대. 구만리 장천에 번듯이 걸려 있어서 고운님 계신 곳에 가서 비춰에나 보리라. 여기 있는 별하고 달하고 송민국이 아까 나던 소극적 사랑이었던 나궐하고 비슷하지. 비추기만 하는 거니까. 근데 참 대단한 거는 네가 생각을 해봐. 내 마음을 잘라서 별과 달을 만들고자 했잖아. 근데 나는 여기서도 볼 수 있지만 내 별과 달은 임금도 저 멀리서 내려볼 수 있으니까 이걸 생각한 것 자체도 대단한 것 같아. 자, 다시 내 마음을 베어내어 별달을 만들다. 이걸 뭐라 돼?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라고 했다는 걸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라고 했다. 요새 보니까 랩 가사에도 이런 거 많대.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 뭐 고독을 씹어 먹어 해서
뭐 이리 고독한지 이 새끼들이. 그래놓고 목걸이 금목걸이 차고 기 나가고 뭐. 유나야 그걸 힙질이라 모자 평평하게 쓰고 번거지 눌러 쓰고 되고 무슨 거지 발사기도 아니고 씨. 옷 펑퍼짐에 입고 스니커즈 신고 있으면 지가 힙쟁인 줄 알고. 그것도 너가 몸이 되니까 입는 거지. 내 같은 사람은 힙질이 안 돼. 네. 시리가 네 했다. 와 씨. 제가 도울 수 있는 다른 없다. 아휴. 바길로의 누앙사 밑에 작품 봅니다. 누앙사 제목 뜻 적어봐. 누추한 집에서의 이야기. 여기 소 빌린 건 안 나오네. 조금밖에 없네 이거 앞에. 너 전문은 안 배웠지? 학교에서요. 이 너무 찔끔한데. 송미인곡 누앙사 다 수능에 나왔대. 수능 문제인데 쌤 주면은 잘 풀어봐라. 와실에 들어간들 잠이 와서 누웠겠나. 와실은 달팽이 집이다. 달팽이 집. 그러니까 자기 집이 수로 가난하니까 이렇게 말했겠지. 와실에 들어간들 잠이 와서 누웠겠나. 잠이 안 온다. 참고로 임마는 지금 가난한 상태야. 가난한 상태인데 농사를 지어야 돼. 근데 소가 없어서 농사를 못 짓거든. 요새는 그 이제 기계가 있으니까 기계 해갖고 이제 논 갈고 뭐 이렇게 하면 되지만 이때는 소가 갈아줘야 되잖아. 소가 없어갖고 옆집에 소를 빌리러 가. 근데 그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소 빌려주기로 했다 해서 소를 못 빌려준대. 그래갖고 지금 집에 와서 지금 잠이 오겠나라고 말하고 있는 중이다. 소를 못 빌린 다음 이야기다. 북창을 비겨 앉아 새벽을 기다리니 무정한 대승. 네모쳐. 대승이 내 하늘 우잖아. 도둔다라고 했지. 그럼 이걸 뭐라 그래? 아까 해줬잖아. 객관적 상관물이 돼도. 대승 옆에 뜻 보면은 봄에 뭐를 독촉한다는 오디세. 밭 갈기를 독촉하는 오디세인데 밭 갈 수가 없잖아 내가 지금. 종조 추창하며 아침이 끝날 때까지 슬퍼하며 먼 들을 바라보니 즐기는 농가도 네모치고 대승하고 묶어. 농가는 누구의 노래소리고 농부의 노래소리다 그지? 일종의 노동요겠지. 이걸 들어도 감흥이 없어. 왜? 내가 지금 논을 못 가고 농사를 못 지으니까 흥이 없어 들린다. 세상 물정 모르는 한숨은 그칠 줄 모르구나. 아까운 저 소비는 볕보님도 좋을세고. 소비는 쟁기다. 쟁기가 뭐냐면 밭 갈 때 쓰는 농기구야. 소 뒤에 달아놓고. 그래서 쟁기는 저 소비는 볕보님도 좋구나. 날이 아주 잘 서 있구나. 가시 연긴 묵은 밭도 쉽게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허당 반벽에 빈집벽에 쓸데없이 걸렸구나. 왜? 농사를 못 짓게. 봄 경작도 지나갔다. 팽개쳐 던져두자. 어떻게 농사를 포기하는 대목이다. 그래서 송민곡하고 비교해 보면은 송민곡은 임금에 대한 충성심을 다루고자 한다면 누앙사는 자연 혹은 선비의 궁핍한 생활. 좀 다른 게 조선 전기는 약간 추상적이고 관념적이거나 유교적인 내용이 다라면 후기로 이를수록 현실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다는 거다. 그게 차이점이다. 누앙사까지 했네. 내일 다 해요? 앞부분은 모른다며.